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 17분, 동해 상공. 고도 30m, 파도 물보라가 조종석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북한 미그-29 전투기가 시속 900km로 바다를 가르며 남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종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저, 김철수였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요격기 2대가 즉시 복귀하라, 안 그러면 격추한다며 위협했고, 미사일 경고음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파도가 코앞까지 보이는 초저공 비행.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바다에 처박히는 높이였습니다. 그때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딱.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10분, 아니 어쩌면 5분밖에 못 버틸지도 몰랐습니다. 손에서 땀이 흥건히 흘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책공군대학 수석 출신, 전쟁 영웅의 손자였던 저는 그 순간 조국을 버린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등 뒤에는 저를 죽이려는 조국이, 눈앞에는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자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고 북한 요격기는 바로 뒤에서 추격 중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청진 공군기지에 배치받았습니다. 김책공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받은 첫 임무지였죠.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공군대령이셨고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싸우신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수석 졸업이라니.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명태찌개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청진이 고향이신 할머니는 명태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미그-29 전투기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계기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 동지, 이 비행기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비. 우리가 지금 부품이 어디 있나? 그냥 타. 조종 실력으로 커버해야지. 첫 훈련 비행 때 일입니다. 같은 편대였던 리중위의 비행기 엔진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도 1000m 상공이었습니다. 무전으로 들리는 리중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엔진 출력 저하. 고도 유지 불가?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리중위는 간신히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중위 동지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정치 지도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백히 장비 결함이었는데 조종사 탓을 하다니요. 리중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의라도 했다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조선인민군 공군,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청진 시내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불빛 하나 없는 밤이었죠. 고향집에서 어머니는 지금쯤 촛불을 켜고 계실 겁니다. 누나는 병원 당직이라 밤샘 근무 중이겠고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하늘인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2019년 가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정기훈련 비행 일정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김책공군대학을 나온 박중위도 같은 편대였죠. 우리는 같은 고향 함경도 출신이라 특히 가까웠습니다. 철수야, 오늘 훈련 끝나면 한잔하자. 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감자술 있어. 그래, 형님. 오늘은 제대로 한번 마셔볼까요? 아침 8시, 우리는 활주로에 섰습니다. 박중위의 미그-29는 저보다 더 오래된 기체였습니다. 정비병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하지만 상부는 혁명적 각오로 비행하라며 강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중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화재 발생, 출력 급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을 보니 박중희의 전투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출해요, 형님.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중희는 끝까지 기체를 살리려 했습니다. 민가에 떨어질까 봐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그대로 동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박중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출동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자술 한잔하자던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그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태어날 아기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당 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박중희 동지의 조종 미숙과 혁명적 가구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백히 엔진 결함이었는데 조종사 탓을 하다니요. 회의장에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엔진 화재였습니다. 박중희는 민가 피해를 막으려. 김소좌, 당장 입 다물지 못해. 정치 지도원의 호통에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다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더 끔찍한 건 박중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가족 예우는커녕 오히려 평양에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혁명 의지가 부족한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박중희는 아무 잘못도. 철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어야 산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살아남아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아버지, 정의롭고 강직한 군인이라 믿었던 아버지도 결국 이 체제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박중희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연루될까봐 두려워했죠. 저 혼자 촛불 하나 켜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일 뿐이었죠. 낡은 장비로 목숨 걸고 날아도 사고 나면 모든 게 우리 탓이 되는 곳. 이게 제가 평생 꿈꾸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전투기를 탈 때마다 오늘은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2020년 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휴가를 받아 평양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야, 많이 먹어라. 요새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온다며? 어머니, 괜찮습니다. 군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군대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죠.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셨습니다. 박중희 사건 이후 아버지와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가보위부다. 문 열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위부라니요. 대체 무슨 일로? 문을 열자마자 보위부원 4명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 대령, 남조선 방송 시청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아버지가 항변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장롱을 뒤엎고 심지어 김일성 초상화 뒤까지 뒤졌습니다. 여기 있다. 라디오 숨겨둔 거 봐라. 한 보위부원이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이었죠. 아버지, 제가 소리쳤지만 보위부원들은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보위부를 찾아갔지만
연애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혁명의 적을 만날 수는 없다. 돌아가라.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진기지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소좌, 자네 아버지 말일세. 반역행위가 확인되어 정치범 수용소 15년형을 선고받았네. 15년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입 조심하게. 자네도 연루되고 싶나? 당장 비행 금지 조치다. 사상 검증 통과할 때까지는 땅에 붙어 있어.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자아비판 회의에 불려 다녔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양에 살던 우리 가족은 청진으로 강제 이주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평양의학대학을 나와 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의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오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전화로 들려오는 누나의 울음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원직에서 해고당하셨습니다. 30년을 가르치신 학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배급도 끊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옥수수 몇 개 팔아 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간신히 아버지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까지 기차로 10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백발이 성성하고 등은 굽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을 한 겁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야. 이 체제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게 내 죄다. 면회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자유가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여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반 만에 비행 금지가 풀린 거죠. 사상 검증을 통과했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조종사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는 귀했거든요. 김소좌,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네. 당과 수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정치 지도원의 말에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비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항로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동해 바다를 건너 남한 영공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경로가 안전할까? 밤마다 별을 보며 좌표를 외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청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면회를 다녀오신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늙으셨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철수야, 밥이나 먹자. 어머니가 명태찌개 끓여줄게.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구한 명태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향 맛이 났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걷지도 못하신다. 네, 고문을 당하셔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어.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25 전쟁 영웅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이런 최후를 맞다니. 그런데 말이다, 철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너마저 여기서 죽게 하지 말라고. 기회가 되면 살 길을 찾으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철수야, 어머니도 안다. 내가 요새 밤마다 별을 보며 뭘 생각하는지, 조종사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엄마가 모르겠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제가 떠나면 어머니와 누나가 더 고생하실 텐데. 그건 어머니가 각오한 일이다. 너라도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산다. 내가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줘라.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셨는지, 이 땅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아. 누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버티마. 하지만 너는 가야 한다. 약속해라. 꼭 살아서 자유를 찾겠다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2살 먹은 군인이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상 정보를 체크하고 연료량을 계산하고 남한 영공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성공해도 가족은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어머니도, 누나도 결국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9월 22일, 맑고 바람 없는 날. 정기훈련 비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비행복을 입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활주로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진 시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평양은 저 멀리 남쪽이겠죠.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살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미그-29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 청진 공군기지 활주로. 편대장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편대 이륙 준비. 오늘 훈련 구역은 청진 북방 20km 상공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편대장 미그기가 먼저 이륙했습니다. 저는 2번째로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고도 1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청진 시내가 발밑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편대장이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번기, 왜 이탈하나? 즉시 복귀하라. 편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북한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다 위 50m 높이로 날아야 했습니다. 파도가 바로 코앞에 보였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바다에 처박히는 높이였죠. 아버지, 박중희 형님, 저를 도와주세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요격기였습니다. 2대가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탈영기, 즉시 복귀하라. 안 그러면 격추한다. 무전기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속 900km. 미그-29의 최고 속도였습니다. 뒤에서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요격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30m까지 내려갔습니다. 파도 물보라가 조종석 유리창에 튀었습니다. 요격기들은 이 낮은 고도까지 따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부딪힐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이 미친놈. 저러다 죽는다. 뒤에서 요격기 조종사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도 함께 끌려갈 겁니다. 20분쯤 더 날았을 때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딱. 연료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초저공 비행은 연료를 엄청나게 소모했거든요. 안 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대로 바다에 추락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어머니의 당부도 아버지의 희생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남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체. 남한 전투기였습니다. F-15K 2대가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귀순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미극이 양쪽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하는 귀순 신호였습니다. 좌우좌우. 날개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남한 전투기가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조종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장하지 않았다는 표시였죠. 남한 조종사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15K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연료 케이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질 듯 말 듯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탈북기, 강릉 공군기지로 안내하겠다. 천천히 따라오라. 남한 관제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료로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를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착륙했습니다. 미그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1초만 늦었어도 바다에 추락했을 겁니다. 조종석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활주로에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저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하는 자세였죠. 저는 두 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까? 예,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환영합니다. 한 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2살 북한 조종사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강릉 공군기지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북한 군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범죄자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물 좀 드릴까요? 한 장교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워 망설였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바로 수갑을 채우고 신문부터 했을 텐데 물을 준다니요. 괜찮습니다. 독 같은 거 안 들어 있어요.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저에게는 감무수 같았죠. 곧바로 국가정보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분 확인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 무시무시한 신문과는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혀주고 따뜻한 차도 주고 식사까지 챙겨주더군요.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일, 박중희가 장비 결함으로 죽은 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까지.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북한 군사 정보도 물어봤습니다. 미그-29의 성능, 청진 공군기지 배치 현황, 조종사 훈련 방식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임시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시설이었죠. 이거 다 제가 써도 되는 겁니까? 네. 편하게 쉬세요. 냉장고에 음료수랑 과일도 있어요. 담당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주스, 사과, 포도.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뉴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나운서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면 3대가 멸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선택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채널이 딱 3개였거든요. 그것도 전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 프로그램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담당 직원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가실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편의점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배급소는 하루에 2~3시간만 열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빵,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네. 뭐가요? 이렇게 물건이 많아도 사재기 안 해도 됩니까? 직원이 웃었습니다. 여기는 매일 물건이 들어와요. 사재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라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라면 한 개에 중국 돈 1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쯤 했습니다. 그것도 구하기 어려웠죠. 이거 하나 사주세요. 하나만요. 더 고르세요. 아니요. 하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뭘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북한 라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습니다. 면발도 쫄깃하고 스프도 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침대, 깨끗한 이불, 난방도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돼서 이불 덮고 옷까지 입고 잤었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밤늦게까지 오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같은 나라 맞나? 북한은 밤이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촛불 켜고 지내죠. 밤 9시면 통행금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 집에서 촛불 켜고 계시겠죠. 누나는 괜찮을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보복은 당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저 지옥 같은 곳에 계시다니.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함경도 억양이었습니다. 청진에서 왔습니다. 어머, 저도 청진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중국을 거쳐 6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매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남한말, 인터넷 사용법, 은행 이용법까지. 처음에는 다 낯설었습니다. 존댓말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인터넷 수업은 신기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탈북 소식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숨긴 것 같았죠.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누나는 무사할까?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탈북민 추적 사건을 봤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남한까지 와서 탈북민을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미국이 조종사라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원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잘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 월남하셨다가 이산가족으로 살다 90이 넘어 탈북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아버지 말씀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떠나는 날 청진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 씨, 우리 잘 삽시다. 네. 아주머니, 꼭 잘 살겠습니다.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나원을 나온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거죠. 북한에서는 집도 국가 소유였으니까요. 항공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게 여기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있어도 쌀 한 대도 못 샀거든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제주도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네. 왜요?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되죠.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도 함흥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섬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주도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자유롭게 수영하는 사람들, 웃으며 사진 찍는 가족들. 저도 언젠가 가족과 이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요? 지난 4월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투표를 했습니다. 이 한 표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누나는 무사할까? 제가 탈북한 후 가족이 더 고생하지는 않았을까? 때때로 탈북민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잘 사는 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 선배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통일. 그날이 오면 저는 고향으로 달려갈 겁니다. 청진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릴 겁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